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경매책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경매는 아주 오래전부터 책을 봐왔고요. 투자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해본 적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이런 거 채널 운영하고 하느라고 사실 경매 안 한 지는 손 뗀 지 좀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런 물건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함께 다뤄볼게요. 여러분들이 경매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주워 듣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막 뭔가를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주워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종잣돈이 좀 마련되고 좀 강의도 듣고 하신 다음에 그때 딱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주워 듣는 거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다 쉽게 느껴져요. 자, 이 책의 저자는요, 법정지상권, 공매, 상가, 유치권, 지분 경매 이런 쪽을 공략을 하셨어요. 남들이 다 하는 아파트, 빌라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수익을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들이 지금 있어서 이런 걸 도와줘요.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도와주는데 예전에는 컨설팅 업체가 없을 때부터 이분은 공매, 법정지상권, 상가, 유치권, 지분 등등 남들이 약간 어려워할 만한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일반 물건보다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법리적인 지식,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더 싼 값에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예상치 못한 다른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를 들면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던가 하더라도 애초에 너무나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물건만 경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수 물건은 특별하게 수익이 나는 물건이다. 특별하게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배우면 좋겠죠. 자, 그래서요, 물건을 검색할 때 이분은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이런 위험이나 주의사항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라면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경고사항이 있어야 겁 많은 초보 투자자들을 따돌리고 적은 투자금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수들도요, 결코 이런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비싸게 입찰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경쟁률이 별로 세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싸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찰 안 되면 많은 거예요. 딴 물건 또 하고. 낙찰을 무조건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틈새를 찾지 못하고 과거의 투자 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파트 같은 것도 엄청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매가 뭔지 모를 때, 경매가 조폭들이 나는 건 줄 알 때, 그때 정말 이걸로 돈 벌기 너무 쉬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면 창의력과 혁신으로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그 분들이 과거에 아파트로 돈 벌던 시대,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셨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 뭐 해서 돈 버는 시대 지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지났다고만 하고 뭔가 해볼 생각이 없어요. 제 주변의 부자들은요. 뭐 하는 시대 지났어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부지런히 투자하고 부지런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 벌기는 쉬워 라고 얘기합니다. 돈 벌 때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장인인 경우에는요, 경매를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월요일 아침 11시, 화요일 아침 11시까지 입찰장에 가서 서류를 넣어야 됩니다. 물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직접 법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공매라는 것을 이용하면 직장인은 클릭을 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온비드 사이트를 들어가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 못지않게 편리하다고 해요.
특정 지역의 물건, 감정가와 유찰된 횟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 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매는 좀 우량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대출을 밀려서 넘어간 물건이 아니라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뭔가 부자들의 물건이라든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 물건 같은 것도 막 넘어가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쫄딱 망할 때 이렇게 확 넘어오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 공매는 경매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낙찰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경매 정보지에서 확인하고 입찰은 공매로 한다면 더 만족스러운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끔 공매와 경매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도 안 내고 대출도 안 내고 정말 이제 갑자기 망한 경우는 다 못 내겠죠. 경매 브로커는요, 법원에 가서 이렇게 대리 입찰을 해주거나 코치를 해줄 수 있지만 클릭을 하는 거는 좀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경매 브로커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컨설턴트들이 경매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공매는 아직 좀 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어르신들, 과거에 경매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또 경매를 더 선호하십니다. 신기하죠? 온라인인데 경쟁이 낮고 오프라인인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쨌든 경공매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권리 분석에 대해 강의할 시간이 딱 3시간만 주어진다면 나는 말소기준 권리, 확정일자, 그리고 세입자의 대항력에 대해 다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는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물건의 가치 보는 법, 그리고 이게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흐름 예측하는 법까지 가져가며 완전 무장해서 돈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보면은 점유자나 뭐 매도자의 스토리를 다 파악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고요. 형사 뺨치게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원인데 확정일자도 받지도 않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후순위에 은행 저당권이 있어요. 1등으로 받는 임차인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혹시 허위 임차인이 아닐까? 가장 임차인이 아닐까?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이 금액을 인수해야 됩니다. 허위 임차인이 아니라 진짜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입찰자에게 떳떳이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행동한다면 미심쩍을 수 있다라고 해요. 가끔 기사에 여러분 경매 물건 반값에 낙찰이라고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그 안에 선순위 임차인이 뭐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4억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한 5억짜리가 있어. 후순위에 대출이 있어서 그거 밀려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런 거 했을 때는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깎아가지고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고 기사 그냥 제목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너무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믿어요. 반값에 낙찰됐다는 게. 반값 낙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경매로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이분은 상가를 낙찰받으면 적절하게 그냥 팔아버렸대요. 근데 지금은 당시와 달리 자금 유동성이 나아져서 그냥 임대 수익 얻으며 보유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요. 상가는 보유하고 있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별표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기준금리 몇 퍼센트 됐나요? 0.5%입니다. 제가 제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써놨어요. 그리고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맨 뒤에도 제가 수익률표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수익률이 여러분 반토막 되면 그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정확하게 2배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정확하게 반토막이 되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산수예요, 산수.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 세계 만국의 공통 진리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수익형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반대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면 또 힘들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0.5% 금리면 사상 최저금리예요. 축축축축 떨어질수록 부동산이 축축축
쭉쭉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것. 이 책을 보면 이분이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돈방 속에 앉는 거예요. 상가 옛날에 사신 분들, 빌딩 가지신 분들은 그냥 돈방 속에 앉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렇게 상가, 빌딩 사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 이후 3년이 지나면 갑자기 그 해당 지역의 상가 물건이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신도시는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 되게 비싸고 월세 되게 비싸요.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자꾸 망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실이 나고, 공실이 나면은 대출이자 관리비 누가 냅니까? 상가 주인이 냅니다. 상가 주인이 내다가 못해서 경기 불황이 오거나 망해버리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돼서 3년 정도밖에 못 버틴다라고 해요. 이게 거의 공시과 같은 거죠. 경매로 상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이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지만 상가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 토지 이 모든 어떤 품목들을 지역마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 네, 그래요. 그래서 2층이나 3층을 낙찰받으실 분들은 2층은 음식점 영업, 3층은 대부분 사무실을 감안하셔서 월세를 생각해서 싸게 낙찰받아서 임대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많이 들어보셨나요? 유치권 하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유치권자, 한마디로 돈 받을 사람입니다. 내 돈 내놔! 내가 공사했잖아! 이러면서. 저는 근데 한 번도 유치권 물건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저도 이제 경매를 하려고 많이 다녔으니까. 유치권 물건 보러 다녔는데, 유치권자가 그 안에서 점유를 직접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자물쇠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뭐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표시를 이제 많이 해놓죠. 공사비 유치권의 경우는요, 3년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것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빨리빨리 이제 받아야죠, 이런 것들은. 판결을 받아놓는다. 유치권의 판결을 받아놓으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판결을 받아놓은 유치권 신고자는 많지 않다고 해요. 이것도 뭐 확인할 수 있겠죠, 알아보면은. 자, 지은 지가 오래된 상가,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은 유치권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합니다. 유치권, 네, 그쵸. 이분은요, 감정가 1,000만 원인 지방 토지를 90만 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대요. 법정 지상권 이제 물건을 한 거죠.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땅이랑 건물이 있는데 땅과 건물의 뭐 주인이 달라요. 그러면은 대출이 일어나기 전에 뭐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은 맞나? 하여튼 그 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이후에 건물이 지어지면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되고, 대출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 지어지면은 이제 대출이 일어났던 시점에 이미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때려 부술 수도 있고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맞나? 예. 이게 너무 그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되게 많아요. 막 뭐, 아버지랑 아들이 막 명의를 달리해서 막 한 적도 있고, 네, 이 대출을 받을 때 합해져서 뭐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땅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땅에만 있더라고요. 이제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들은. 네. 어쨌든 이런 물건은 사니까 싸게 받는 거예요. 싸게 받아요. 위에 건물이 있으면 당장 그 땅에 뭘 액션을 할 수가 없겠죠. 단기간에 90만 원짜리 낙찰을 받아서 300에 매각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땅 위에 있는 건물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당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야, 이 땅 사가야 너한테 유리해. 건물만 여러분 붕 떠 있다면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건물주가 땅을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던 순간만 있으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대출 안 받았을 때입니다. 가끔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낙찰받은 토지가 과반수 이상, 자, 그 밑에 땅이 있는데 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분이 막 여러 명 이름으로 51% 이상 지분일 경우에 토지 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판단하여 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대요. 철거를 무조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건물이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이게 법입니다. 토지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건물 철거 소송이 불가하다고 해요.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겠죠. 건물 철거로 소송을 하면은 건물 주인이 무섭겠죠. 이 좋은 건물을 날려버린다고 해서 건물이 새 거일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 건물을 많이 찾아다녀봤는데요. 되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제 아는 거니까 이거는 낙찰을 좀 싸게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법정지상권 물건에 투자할 때는 항상 건물주의 입장을 고려하래요. 건물주에게 이 땅을 사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아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미 빚이 많은 건물의 소유주. 자, 건물에 따로 또 뭐 대출이 있다. 혹은 소유주가 가난하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의 토지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어차피 대출이 안 나와요, 은행에서. 건물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지 아무거나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니 안 되니 받으면 힘들 수 있어요. 토지를요,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에서 아주 싸게 받는다면 지료 수익만으로서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료가 뭐냐면 땅 임대료예요. 내 땅에 건물 지었지? 돈 내놔. 이거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짭짤하죠. 왜냐면 땅을 싸게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철거를 못 시키는 대신에 땅의 지료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시세가 올라가니까 좋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투자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비교해서 건물주가 내 토지를 살 만한 여력이 되는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해도 나에게 수익이 나는지를 두루 검토하고 확신이 설 때만 입찰합니다. 별표할게요. 선수들은 살 사람이 있는 부동산에만 투자합니다. 하수들은 살 사람도 없는 물건을 싸다고, 좋다고 투자합니다. 살 사람을 정해두고 투자해라. 이게 여러분 선수들의 비법입니다. 저 사람이 안 살 수 없는 그런 물건, 그런 걸 합니다. 유치권이 이제 인정이 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공매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유치권자의 점유 시점이 압류 일자보다 빨라야 됩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는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압류 훨씬 이후죠. 압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경매가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공매는요, 공매 개시 결정이라는 등기부상의 기입 등기가 따로 없어요. 공매가 시작합니다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당신 세금 안 냈어요 라고 압류를 했던 그날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본대요. 그래서 공매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되게 빨리 압류를 하기도 전에 유치권 점유를 해야 돼요. 네, 그때부터 점유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대부분. 아파트 지분 또한 여전히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분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싸게만 받으면 돈이 된다. 라는 이야기죠. 타 지분권자의 자금력을 확인하라. 내 지분 말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사가도 수익이 나는지,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분 경매를 할 때도 살 사람을 정해놓고 사라는 거죠. 상대 지분권자의 지분에 다른 채무가 없고 깨끗하다면 일단 투자해 볼 만하다. 만약 상대 지분권자가 자금의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내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지분에다가 대출 받기 힘든데요. 그 지분권자가 내 지분까지 사가서 100%가 돼버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사갈 수가 있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봤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요, 부동산을 나눌 때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쪼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파트를 쪼갤 수가 있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 아파트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야. 라고 하기 힘듭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나는 길에 붙어있는 앞쪽을 갖고 싶고, 뒤쪽 땅은 안 갖고 싶어요. 근데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땅도 공평하게 쪼개기가 힘듭니다.
자, 부동산은 이렇게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로 전체 부동산을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여러분이 요만한 지분, 단 1%의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지분권자로서 내 땅 1% 내놔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다가 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해주세요. 나 1% 나의 지분 돈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소송하고 법원 판결 받고 경매 진행하고 1차 유찰되고 2차 낙찰돼서 돈 받을 때까지 거의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시간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막 바쁘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법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법원에 간 거는 돈 받으러 갔어요. 나중에 낙찰 다 끝나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걸로 돈 많이 버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완전 초보 때 되게 재밌게 봤던 책 경매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특수 물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